이렇게 매번 여러 같이 성원을 주시니 용기가 너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홍규 작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글쓰기의 신비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독서의 황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책을 조금 많이 풍부하게 무의식적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글쓰기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라이팅 트라피라고도 좀 표현을 하는데, 글쓰기의 신비는 얼마만큼 우리를 치유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발전시키는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주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어쩔 수 없이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네,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처럼 부득불하게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작가로서 지금까지 쓴 책이 이제 125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다양한 분야를 좀 쓴 것 같아요. 소설을 썼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에세이집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건축평론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평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다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주제로 하고 있는 동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책을 쓰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분야를 조금은 경험하게 되는데, 아직 한 가지 못한 분야는 바로 시집입니다. 근데 시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참 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머릿맡에 이게 그 주무실 때 하는 나이트 테이블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아주 예쁜 디자인의 시집을 놓고 주무시는 걸, 문학소녀를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문학소녀이신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비수에 꽂히는 말이 왜 시? 아들아, 너는 왜 시를 쓰지 않니? 그래서 제가 동화, 소설, 시나리오, 영화, 평론, 에세이, 어머니께 다 이걸 말씀드려도, 근데 아들아, 너는 왜 시를 쓰지 않니?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좀 트라우마가 될 지경인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저의 도전 목표인 시집까지 내면은 그냥 제 나름대로는 글쓰기에 좀 그랜드 슬램을 장식하진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 자랑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되는 계기라든지 글을 쓰는 훈련,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 단언하는데 저는 글쓰기의 방식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대학 시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시절 공학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00일장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그 흔한 일기를 안 썼어요. 일기를 안 써서 그냥 방학 숙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선생님이 혼나면 그냥 맞았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한자도 못 썼습니다, 거의. 그래서 좀 놀라시겠지만은 대학 입학 원서 쓸 때에도 그 주소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주소 쓰는 걸 망설였어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는가, 그런 직업적인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나를 치료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거는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는 건데, 문장을 만든다는 거는 전혀 기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서 그 세계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도서관 시절에 좀 책을 읽고 언어의 감각이 이제 익혀지기 시작할 때 작가의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로 돌아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열등감도 많았지만, 한 가지 친구들을 사귀는 방식 중에 딱 하나 저한테 쓸모가 있었던 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러면은 제 나이대가 다 들통이 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을 때가 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네, 그 영춘님 그렇게 이렇게 나이를 가늠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네.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화석 나오고 시조새가 나오는 건데, 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도 이제 남녀공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H.O.T라는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걸 요즘 말로는 팬픽이라고 해서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매일마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들려줬던 경험이 났습니다. 제가 그냥 창작을 하는 거죠. 서태지가 알고 보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왔던 왕자였다. 근데 왕자였는데 변질이 돼서 개구리가 되었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해서 뭐 되었다. 되게 황당한 내용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저는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학교 뒷자리에 모여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약간의 쇼맨십이 있었는지 한 10분 정도 딱 이야기하다가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드라마의 노하우를 좀 이해했나 봐요. 그랬더니 학생들,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나면서 빨리 지금 결론을 얘기해라. 근데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은 전 가슴 아프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저를 안 봐줄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하루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점심시간 때 또 10분 정도 얘기를 들려주고 또 여기서 to be continue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의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제가 너무 좀 불성실했나 봐요. 저는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볼 때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빠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조금 불량스러운 목사 교인으로 보였었나 봐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는지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저의 얘기를 조금 끄집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흔히 말하는 이제 백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그게 좀 걱정이 되셨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게 독특하게 주원규 군은 왜 성도라고 안 부르고 그러시는지 되게 독특해요. 주원규 군은 도대체 나이 30이 되도록 뭘 하고 싶은 건가? 지금도 그 문장은 기억이 남아요. 도대체 나이 30이 되도록 뭘 하고 싶은 건가? 그 얘기는 그럼 나이 30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이라서 제가 그때 약간 목사님께 오기가 나서 목사님 저는 글을 쓸 겁니다. 그러면 글을 쓴다는 건 뭔가 그럴 때 저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오기가 나고 무의식 중에 말을 꺼낸 것 뿐인데 결국 그게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한 방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 전기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기수라는 게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조선 중기나 후기에 그 이제 그 양반 교수분들이나 양반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낭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알고 보면은 이게 양반층의 사람들에게만 소설을 전달하고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있고 평민들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은 예능 프로에서의 토크도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전기수라는 직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기수라는 직업이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쓰여 있는 소설을 전달해 주는 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변개하기도 하고 우리 영춘님도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 내용이 가다가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의아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또 전기수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이야기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니까 주원규 군은 전기수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전기수가 뭐야 사람 이름이야? 개그맨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찾아보니까 아,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로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어떻게 꾸려갑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독자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저는 라이팅 테라피, 소울 테라피라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글쓰기를 쓰고 싶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후에 근데 막상 처음에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잘 몰랐어요. 옛날에야 그냥 친구들한테 말로 전달하면 됐는데 정작 이거를 글로 쓰려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한 기록, 그러니까
객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객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주관적인 감상에 치우치지도 않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하는 그런 나의 자전적 기록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글쓰기가 저한테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는 알았는데 말을 어떻게 전달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소통의 능력은 있었지만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저의 가장 큰 어떤 족쇄와도 같았는데 그걸 해방시켜 주는 거는 바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적어보기 시작한 걸 저는 그거를 꼭 학문적 용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소울 테라피, 영혼의 치료라고 생각해요. 글을 쓴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문장을 마무리하는 거에 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구전으로 내려온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구전으로만 이해됐다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확신과 신앙의 동력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의 어떤 인생의 역정들과 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진솔하면서도 내밀하게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저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물들의 내밀한 역사의 이야기가 그 역사적 당사자에게도 소울 테라피,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투명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저 역시도 그런 글을 나를 대상으로 쓰고 나를 바라보는 글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런 폭발적인 성장, 제가 그거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글을 한 줄도 못 썼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쓰고 두 번째로 나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10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12살 때 기억을 되돌려가면서 아주 어렸을 때 그 교회 나갔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찬송가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벌어진 사건도 적고 내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 하나님과 만날 때 다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복합적이 있는 것도 적어 내려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병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전에 독서했던 그런 언어들이 스멀스멀 내 가슴과 머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문장이 완성되고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게 글쓰기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쓰기의 전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배우는 스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쓰기라는 것은 꼭 직업을 가지시든 직업을 갖지 않든 모든 사람이 저는 한 번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 재능은 저는 글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업적인 스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글쓰기가 필요하다. 이 생각으로 저는 출발점을 삼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글쓰기를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어떤 강의의 주제하고도 관통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틀림없이 분명히 너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고백해 보건대 다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도 글을 써보니까 그 친구의 그런 삐뚤어졌지만 마음속에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라는 것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기억을 되돌려보고 그걸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모습이 그 친구한테 노출이 됐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복원해내니까 아, 이게 이 글쓰기가 나에게 집중하는 글쓰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기수라는 직업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 보따리를 나누는 시간 동안에 서로 간에 흉물 없이 흉금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재밌어하고 느끼면서 그게 저는 즐거운 의미에서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오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느끼고 향유하면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썼던 것들을 또 고백을 좀 해보자면 다양한 독자분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청소년 소설에 대한 관심도
제가 원래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10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생각의 지점은 뭘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좀 10대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찾아가게 되고 그런 글쓰기의 어떤 첫걸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 건네무로 이렇게 갈무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또 하나의 글쓰기는 나의 생각의 확장임과 동시에 이게 이제 아이 유니버스라고 하는데요. 나의 세계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투명해주는 저는 영적인 황홀감으로 이거를 상승시켜주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나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도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직업으로 글을 쓰고 있어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메소드라고 영춘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어떤 그 캐릭터에 내가 이입이 되어서 그 대사를 말할 때 저도 같이 흥분하고 저도 주먹을 쥐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같이 웃고 그러면서 타인과 계속해서 연대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방식의 도구가 글쓰기가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고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이게 취재형 소설 작가라는 좀 별명이 붙게 됐어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변호사분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언론 인터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변호사님 사무실에 취업도 좀 해보고 아르바이트 좀 해보면서 이렇게 맨날 혼나긴 많이 혼났어요. 복사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예. 왜 이렇게 못하냐 도대체 나이살이나 드신 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그 분위기도 익히고 그분들이 쓰는 말, 생각, 희노애락, 애환 이런 것도 이해하면서 아 변호사분들도 정말 힘들구나. 그 변호사분들의 이 손가락이 이렇게 부은 거 그러니까 서류를 계속 골무를 갖고 이렇게 넘기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한 느낌도 있었고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이게 직업을 삼으시라 아니면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저는 재능은 글쓰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글쓰기를 어떤 잘 쓰냐 못 쓰냐 이런 거에다가 그런 판단 기준에 자신을 조금 내어놓지 말고 이게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내 안에서 아이 유니버스, 나의 세계. 나의 세계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펼쳐진 나의 우주거든요. 그 우주를 펼쳐놓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달란트로서 글쓰기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글쓰기의 신비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좀 하고 싶고요. 네,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들. 네, 저는 혼자 메모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게 생각이 정리되고 저에게 좀 뭔가 좋은 느낌을 딱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처럼 꼭 글을 써서 이게 직업적으로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뭐 치유나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 또 구체화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영춘님.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심리적 거리두기가 있는 게 글쓰기거든요. 만약에 영춘님께서 어느 상황이나 환경에 많이 힘들다 했을 때 그걸 그냥 독백으로 하지 마시고 메모장에 글을 남기시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거리두기가 돼요. 아, 나 김영춘이 지금 힘들구나. 이러면은 내가 힘들다는 감정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고 그 힘든다는 거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메모하시는 습관은 더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일단 네 번의 강의 너무 재밌게 정말 푹 빠져서 들은 것 같은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글쓰기의 신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제가 좀 집중해서 들었던 거는 저도 이제 연주자긴 하지만 이제 음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가사도 많이 쓰고 작곡도 하는데 가사 쓰는 게 이제 글쓰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되게 집중해서 들었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해봐라. 만약에 이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여수 밤바다를 내가 가사만 외워서 부르는 거랑 진짜 거기를 가서 그 밤에 그 밤바다를 보고 부르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제 저도 요즘에 또 이제 그 가사를 쓰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혔어요 요즘에 그 작업이 많이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저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한번 풀어보면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 풀어보면서 하면은
또 좋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 게 미학적으로 사실은 음과 언어는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람에게 음감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을 넘어서서 내 안에 그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루카스님 말씀처럼 음악하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에 집중하고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루카스님만의 그런 아름다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분명히 이게 공명, 전달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루카스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해주시고 나한테 쓰는 편지들을 많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사가님이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 계시는데 그분이 꼭 유명해서 저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의 대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기쁘고 내가 어려운 것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음을 생각하고 작사를 생각하고 스토리텔링을 생각하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루카스님의 이 스토리텔링을 꼭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그 예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오디션을 볼 때 방금 그 여수 밤바다처럼 그 남한산성에 가서 김훈 작가님의 그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오디션장 가서 떨어졌어요. 한 번 가서 그래 몇 번 가서 그거에 너무 잠깐 겉핥기식으로 뭘 해보려고 겉핥기식으로 등산다고 올라갔다고 해야 돼요. 저기 진심을 담아서 거기에서 좀 남한선성 얘기도 잘해주셨는데 우리 김훈 작가님 또 그분이 유명해서만이 아니라 김훈 작가님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아주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최근에 또 소설 발표하셨고 이순신 장군 소설 발표하셨고 그 김훈 작가님이 잘 하시는 방법도 아이메시지 방법입니다. 이때 이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건 우리 신앙인의 모델에도 좀 중요한 모티브라고 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 강의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독자적인 것, 혼자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혼자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고 과연 우리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들을 또 기록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혼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되면은 아마 영신님 저는 대배우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우리 은혜님의 그 소중한 의견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제 요즘의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작가님의 강의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거를 생각보다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해줬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책 읽는 게 어렵고 글 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혼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아기 때 막 그림 일기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나의 느낀 점이라도 그걸 아이메시지로 조금 담아보고 그렇게 연습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도 조금 더 쉬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강의였어요. 아유, 은혜님 너무 좋은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SNS를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론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조금 너무 과잉이다. 중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사람의 내면적 본성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내면의 본성 안에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있는 거,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소통에 꼭 필요성을 SNS가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 분 패널들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어떤 SNS로 그 안부를 묻되 조금 문학적이고 예쁜 문장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패널분들 우리 루카스님, 영춘님, 은혜님의 그런 또 아주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런 걸 한 번 더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네. 애들이 잘못해서 네. 엄마가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네. 근데 아. 그래서 엄마가 방에 이제 들어가고 근데 저랑 이제 쌍둥이 둘만 남아서 야 엄마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근데 첫째 이제 첫째가 이제 이름이 지영인데 지영이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편지 쓰는데 엄마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도 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제 둘째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아티스트 성향이 좀 있거든요. 지우가
엄마는 행성같이 예뻐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에서 요즘에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이제 그 행성들을 배우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썼다 했더니 그 행성을 배우면서 그 그림을 봤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이뻐서 엄마가 그 행성같이 이뻐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조금 더 이런 어떤 아티스트적인 이런 쪽 아니면 뭐 글쓰기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혹시 있는지 그런 건 솔직히 되게 비범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보고 배웠던 것을 어머니라는 생명의 대상으로 적용해서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문학적으로 말하면은 메타포가 되게 풍부한 그런 친구라고 상징성이 되게 풍부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강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우의 생각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루카스님이 조금 그런 아티스트적인 서포터가 돼주시면 좋겠다. 계속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너무 오늘 글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용준님 꼭 이 배우 활동에서 저는 필요한 게 저는 자기 글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도 분야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배우의 세계에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타인과의 경쟁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자기와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화해, 자기와의 돌봄,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저는 배우의 가장 좋은 덕목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꼭 대배우 되실 거예요. 저는. 네, 은혜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쓰기로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 강의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던 게 그냥 우리가 여러 글을 쓸 수 있지만 그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세 분 패널 여러분들과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면서 글쓰기, 독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사랑의 조건, 이런 여러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뜻깊고 말을 하는 저는 항상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는 이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를 같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중에 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 신앙의 끈을 붙잡는 분들, 여러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앞으로도 그 시간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